5월 한 초순 중순부터 급격하게 양극화 장세로 넘어갔습니다. 이 오르는 종목이 더 오를 것 같고 빠지는 종목은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양극화 장세에 대처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치투자 1타 강사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한국형 가치투자를 출간하고 나서 올해 첫 준철스쿨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 라방에서 제가 올해 장세는 아마 좀 좋을 것이고 그리고 순환매 장세의 형태를 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5월까지는 비슷하게 그 추세대로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르는 종목이 순간순간 나타나더라도 결국은 내가 가진 종목도 좀 시간이 지나면 같이 올라가는 이런 좀 괜찮은 장세였는데 5월 한 초순 중순부터 시작해서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던 매크로 요인들이 좀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급격하게 양극화 장세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양극화 장세를 보여주는 이 일면이 PER 2배짜리 종목과 PER 200배짜리 종목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고 오히려 PER 200배짜리가 2배짜리보다 더 잘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장세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분산을 통해서 잘 시장을 쫓아가기는 했는데 이제 양극화 장세에 들어서면서는 저도 매일매일 좀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뭐 고통이라 하는 게 단지 그냥 주가가 빠져서도 있지만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게 주가로 잘 반영되지 못하고 또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지는 뭐 이런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이제 가치 투자자로서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형 가치 투자 책에 약세장 대처법, 강세장 대처법, 뭐 물린 주식 대처법, 소외관 대처법 이렇게 네 가지 대처법을 소개를 드렸는데 양극화 장세 대처법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양극화 장세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 장세에 대처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위치입니다. 말 그대로 더 비싸진 종목을 팔아서 더 싸진 종목을 사는 아주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그걸 하는 이유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리스크를 낮추고 뭐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리스크가 낮으니까 그 집합체인 리스크를 낮추고 또 빠진 만큼 또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커지기 때문에 잠재 수익을 올리는 그런 일환으로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론은 간단하지만 실천이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이 실천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이 오르는 종목이 더 오를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죠. 빠지는 종목은 더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여기에 개입을 하는 게 결국에는 미스터 마켓입니다. 책을 집필하고 있는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극심한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미스터 마켓을 그렇게들 많이 해석하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낮은 가격을 던지는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데 미스터 마켓은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죠. 오르는 게 더 올라. 그만한 이유가 있어. 빠지는 거는 빠지는 이유가 있다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마음을 뒤흔들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세를 탄 종목들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쯤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게 팔고 나서 더 오르는 현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자꾸 단기간에 누적이 되다 보면은 팔면은 계속 오르니까 그냥 아예 갖고 있어야지 하면서 기대감과 함께 계속 보유하는 현상이 전체 시장으로 퍼져나가서 지금의 양극화 장세의 한 극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저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야 그래 미스터마켓이 좋은 가격 줄 때 사야지 해서 샀는데 이게 계속 빠지다 보니까 자신감은 더 잃어가고 그러면서 이 올라가는 종목을 보면서 아 지금 시장은 대세를 쫓아가야 되는구나 오르는 종목이 더 오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스위칭을 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스위칭은 이제 반대인 거죠. 더 오르는 종목을 팔아서 더 빠지는 종목을 산다. 이게 저는 정석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체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은 뭐 99년도에 뭐 롯데라든지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사실 뭐 농이라든지 오이라든지 이런 누구나 알기 쉽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고 당시의 숫자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쌌지? 아 나도 비슷한 시기가 오면은 이런 종목을 사겠어. 아 내가 이때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 너무 아쉬웠네. 그리고 가치 투자를 알고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들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당시를 경험했던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종목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싸고 좋은 거 다 알았어요 대부분은. 하지만 이 대척점에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로이라면 당시에 뭐 같은 그런 IT 종목들, 인터넷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동시에 같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때도 2배짜리와 200배짜리, 거기 그때는 사실 2000배라고 해야 되는데 2000배짜리가 공존하는 시장이었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 LCD라든지 LED라든지 이런 신기술들이 계속 나오던 시기였습니다. 신기술이 요즘만 AI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못 산 게 이걸 몰라서냐?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관심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눈길을 잡아끄는 테마라는 거를 늘 존재를 하고 있고, 그게 모양만 달리해서 항상 어떤 시기마다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치주를 사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특히나 하락장에서 소외주를 사는 것보다 상승장에서 소외주를 사는 게 더 힘든 법입니다. 오히려 다 같이 빠지면 소외주를 사는 게 손이 좀 나가요. 근데 상승하고 상승하는 종목이 눈에 보일 때는 아, 소외주는 나중에 사자, 이래서 더 손이 안 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 돌아보면 다 쉽지만 현재 내가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소외주를 사는 결정은 정말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하는 거는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시면은 이런 댓글이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연 그런 소외주가 오르겠느냐라는 질문 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장세 하에서는 더 그런 의문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형 가치화 서두에 순환론적 사고, 평균 회귀 이런 것들을 자꾸 소개를 해놓은 이유가 이런 상황에서 그 관점을 발동을 시켜야 되고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늘 사실은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린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좀 첨언을 드리자면, 낙폭 과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테마로 급부상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더 가고 간우 종목이 더 가고 이것도 하나의 어떤 테마로 움직이지만, 낙폭 과대 자체가 테마로 급격하게 이전이 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영원히 오를 것 같다는 느낌? 이거는 평균 회귀와 순환론적 사고로 극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양극화 장세에 대한 두 번째 대처 방법은 홀드, 갖고 있는다는 겁니다. 뭘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일단은 주가가 급등했다고 해서 다 팔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스위치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기업 가치가 있고 뭐 주가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 사실 양극화 장세에서는 어떤 테마의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테마에 의해서 오버슈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테마로 오른 것도 있지만 실질적인 기업 가치가 올라서, 그러니까 이런 기업 가치가 생각한 것보다 올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한 요 정도의 차이를 두고 이 주식을 샀다면, 기업 가치가 올라갔을 때 이 정도의 차이가 유지된다면 이거는 그냥 갖고 있어야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펀드멘탈과 무관하게 올라간 상승 주식과 펀드멘탈에 연계해서 올라간 주식을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고요. 후자를 홀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포트폴리오에서 상반기에 가장 선전을 했던 종목들이 에스테틱이었습니다. 에스테틱에서도 급등하는 종목이 꽤 많이 나왔고, 실제로 뭐 많은 종목들의 비중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선별을 해서 몇몇 종목은 여전히 전혀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그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에스테틱이 한번 전체적으로 리레이팅이 되는 그런 흐름을 탔지만, 그 상황에서 그냥 덩다리로 올라간 것과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또 이후에 이어달리기 요소라든지 기대될 만한 그런 포인트를 가진 종목들은 여전히 유지라는 식으로 세분화해서 간다는 겁니다. 차트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가치 투자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가지신 분들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 마음이 좀 불편한 거죠. 게다가 밸류에이션까지 올라가면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주식을 만약에 기업 가치가 올라갔다는 걸 확인하고 계속 들고 가려면은 능력의 범위가 좀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올라가는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그리고 향후에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뭐가 있는지, 다른 종목들과 같은 동종업계 종목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이걸 알았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이런 액션이고요. 능력의 범위가 아니더라도 이거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하신다면 아마 그분은 관성적으로 좀 매도를 미루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트레이딩 능력이 있다면 사실은 뭐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래량이 터지고 올라가는 종목이 더 적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능력이 없다면 결국 저는 펀더멘탈에 입각한 능력의 범위를 갖출 때 이런 홀드 전략을 양극화 장세에서 구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대처 방법은 픽 뉴라고 신규 종목을 계속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 꾸준히 견지를 하는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은 되게 소란스러운 상황에서
계속 루틴을 지키는 것과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게 되고 어떤 뭐 상징적인 가격대를 돌파하거나 이러면 뉴스가 뭐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계속 살펴보고 왜 이런 종목이 올랐는지를 또 뜯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엔 여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치 투자적 기질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테마에 걸린 종목들을 사지 않거나 아니면 사더라도 조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대세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단지 시간과 에너지가 뉴스를 팔로우업 하는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규 종목을 발굴하거나 이런 의지가 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그 그림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는 차라리 그런 뉴스를 볼 시간에 내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계속 찾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신규 종목을 발굴해내는 루틴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상반기에 뭐 몇몇 제가 좀 찾는 그런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발굴을 하고 굉장히 좀 기뻤는데요. 그 발굴을 하고 나서 그러면은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양극화 장세가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멘탈에 미치는 영향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란과 조금 더 거리를 둘 수 있는 나만의 자신감을 저는 신규 종목을 발굴하고 이 종목의 새로운 희망을 투영함으로써 좀 더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과열을 알아보는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거 경험을 보면은 이런 종목들은 항상 과열될 때 여기에 출연했지라고 하는 그 작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ETF였던 것 같아요. 어떤 ETF는 좀 요즘엔 테마형 ETF들이 많잖아요. 그 테마에 포함되는 어떤 업종 내지는 테마, 이런 것들이 늘 돌아왔을 때는 좀 과열된 신호를 보였고요. ELS도 종목 ELS는 종목을 선택해서 이게 일정 이하 빠지지 않으면은 수익을 줍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빠지지 않는 조건이지만 실제로 그 ELS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보면은 되게 핫한 종목들, 당대에 너무 핫해서 빠지기는커녕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주로 ELS에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IPO도 아무래도 당대에 인기 있는 종목들이 IPO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한 중반쯤에는요, 정말 조선기자재 IPO가 많았고요. 그리고 2010년대에는 화장품 IPO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뭔가 IPO가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거를 과열됐다라고 딱 그냥 결론을 내기보단 과열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회사의 행동에도 영향을 좀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PR 2배짜리 종목이 있고 PR 200배짜리 종목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대주주, 의사결정권자 입장에서는 PR이 낮은 경우에는 주식 수를 늘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지분율을 좀 올리고 싶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싸게 늘릴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 장세에서 이런 싼 종목이 더 싸지는 구간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다 몰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의 이런 대주주나 자사주가 거의 유일한 매수 주체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이 액션을 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을 하게 되면은 이게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 주식에 욕심을 내고 있구나, 그래서 좀 더 자신을 갖는 그런 신호로 제가 해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200배면은 이 상황에서 대주주가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주식값이 워낙 높으니까 주식을 조금만 발행해도, 반대로 얘기해서 희석을 최소화하면서도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제 주가가 좋고 하면 이제 욕을 덜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다 성장하는 데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환호를 받는 경향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증자라든지 그리고 매자님 발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게 되고, 대주주가 추가로 거기서 주식수를 늘린다든지 이런 모습은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매수 주체에서 오히려 이런 최대주주보다는 일반 투자자들이 오히려 계속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해서 밸류에이션의 차이도 캐피탈 구조의 차이로 또 연결이 되기도 하고,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조금 더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싼데 이 주식 분명히 싼데 내가 좀 자신이 없다, 자신 없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때는 대주주가 사고 있는지 자사주가 사고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보신다면 조금은 자신감을 업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투자 대가 중에 장마리 에베이아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가치 투자는 옳다라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제목인 이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하신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일진데 가치 투자는 고통을 수반해서 아무나 할 수가 없다 라고 뭐 자신감을 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게 가치 투자하는 것 자체가 좀 고통스러운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고요. 우수한 실적은 가치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또 첨언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가치 투자자가 많지 않은 그 이유라고 하는데, 이게 하락장에서만 가치 투자가 고통을 수반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양태의 고통을 수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가는 그거를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 투자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투자 기간에 한 30-40%에 해당하는 기간에 시장을 다 하회하는 수익률을 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98년, 99년 한참 그 IT 그 버블이 생겼을 때 이분이 이제 퍼스트 이글이라는 펀드를 운용하시는데 그 펀드에 고객의 70%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탠스를 바꾸지 않고 IT 주식 안 사니까 과거 그 주식만 고집하니까 다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당시에 60억 달러 정도의 규모였던 펀드가 20억 달러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근데 그 버블이 꺼지면서 오히려 이 회사는 더 이제 빛을 발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승승장구 높은 성과를 올리게 됐는데, 그게 좋은 종목을 발굴해서도 있지만 뭐 89년에 뭐 일본 버블, 99년에 IT 버블, 그리고 2007년도에 부동산 버블, 이런 것들을 이 퍼스트 이글 펀드가 다 인내력을 가지고 고통을 감수하고 피해갔기 때문에 현재는 1,300억 불을 운용하는 그 자산 운용사 명가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거든요. 뭐 물론 프로 투자자의 얘기긴 하지만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어려움의 근본이 이번 장이라서 이상한 게 아니고 늘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 사고하에서 그래도 좀 적절한 대처법을 좀 프레임을 좀 갖추고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고통을 극복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셔서 자신이 믿는 투자 아이디어와 철학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결국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